자, 클로징벨 중계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7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애플 등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 시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0.16%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이 3.69%, S&P 500지수가 1.7% 넘게 올랐습니다. 우선 이날은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상승 탄력을 제공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 기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에 활력을 줬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술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실적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이런 전반적인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나스닥을 포함한 이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애플이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상승 전환에 힘을 실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점도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인수 협상 논의를 중단했다고 전해서 다른 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불안 요인들도 많았습니다. 쉐브론과 이 엑소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2분기에 기록적인 손실을 나타냈는데요. 주당 $600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종료가 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동이 걸린 경제회복세가 더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 및 소득 관련 지표들도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미시간대가 발표한 7월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72.5로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또 상무부에서는 지난 6월 개인소득 역시 전달보다 1% 넘게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5.6% 증가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가 상승폭을 막판에 좀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0.44% 올라서 26,428선 터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745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키우다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지수까지 간단히 함께 확인해 볼까요? 0.8% 가까이 올랐죠. 3,271선에 안착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 등락을 반복하면서 막판에 역시나 이 상승폭을 더 키워나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써 7월장이 모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달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좀 짚어보면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불안 요소가 있었죠. 그러면서 장 중반까지 하락권을 좀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다만 이 첫 번째로 실업급여 만료를 앞두고도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이견이 좀 여전했고 두 번째로 쉐브론이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에너지 업종과 또 다우지수에 좀 이 부침을 겪게 했고요. 세 번째로 소비지수 부진 등의 이런 일부 악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경기와 관련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런 요소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좀 약세를 야기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7월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승장으로 기분 좋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5% 상승했고 나스닥도 6.8% 정도 월간으로 상승을 했는데 8월을 앞둔 투자 심리는 다소 좀 혼재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8월을 좀 기억을 해본다면은 바로 트럼프가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재발시킨 그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월간으로 S&P 500 지수가 약 한 2% 하락을 했고 굉장히 또 고변동성의 장세가 나타났던 그런 이 월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역대로 본다면은 8월 성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 S&P 500 지수 편입 이후에 0.63% 상승하면서 중간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대선 연도에는 2.87% 월간 상승률을 평균적으로 기록하면서 최고의 성적을 또 기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와 좀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2,0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실물 경기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이 금에 대한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거의 1% 가까이 올라서 1,994달러 정도 선까지 올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더불어서 금값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0.4% 올라서 1,994선에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올랐고요.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지난 7월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유가의 상승을 도와줬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0.4% 올라서 40.4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금리는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년물 금리는 0.122%, 5년물 금리는 0.209%에 마감을 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황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10년물 채권 금리도 0.535%까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어떨까요? 달러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0.47% 올라서 93.4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저희가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극심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독점 위반 이슈까지도 안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관심이 굉장히 쏠렸던 상황이었는데요. 마켓워치에서는 이 팬데믹과 그리고 반독점 이슈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매출 2천억 달러를 함께 끌어모은 빅테크는 걱정이 없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마감 이후에 이 실적을 낸 애플 같은 경우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페북을 합치게 된다면은 2분기 매출이 2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를 10% 정도 비트한 그런 매출을 이 네 기업이 다 냈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29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 금요일에 빅4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이제 5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 붐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나갔던 것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아이폰 사업이 좀 대박을 냈고 그리고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광고 매출 부진 등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면서 호실적을 나란히 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이 빅테크 스스로도 팬데믹발 침체를 좀 언급을 했다. 하지만은 실제적인 영향은 미미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아마존은 또 오히려 팬데믹의 수혜를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뭘 하지 않는 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덩치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이만큼 상승했다면 다른 곳에서는 시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겠네요. 네, S&P 500 지수가 올해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쳤을 경우에 빅5 기업들의 올해 시총이 무려 1.66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495개 기업, S&P 500 지수에 편입돼 있는 기업들의 시총은 마이너스 1.61조 달러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기업의 시총만 늘어났고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들 5개 기업들의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65%로 다시 한번 좀 늘어났습니다. 시킹알파에 따르면요, 이 기술주 버블 당시에도 이들 5개 기업의 시총 비중은 1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버블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기업들의 2분기 매출 전체가 YOY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다면 빅4 기업들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전체 S&P 500 기업들이 마이너스 3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아마존은 2분기 순이익이 2배 늘었고요. 페이스북도 순이익이 98%나 늘었습니다. 단지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애플의 상승폭이 정말 두드러졌었는데요. 10% 넘게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 모멘텀까지 더해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연 이 애플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더 오를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번 애플의 실적 이벤트에서도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측에서 이 작년에는 아이폰 신제품을 9월 말부터 판매를 했는데 올해는 몇 주 늦게 시작할 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 12의 연기를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좀 최소화됐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나올 5G 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한 눈높이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IB에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의 이 핵심 사업에 대한 영향이 미미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코엔도 400에서 47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가이던스를 이번에도 제시하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계약과 동시에 애플 제품에 대한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이 골드만삭스도 2021년도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목표 주가는 299달러에서 314달러로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애플의 주가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민주당과 백악관 사이에 이 추가 부양책 논의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협상에 실패한 채 이 협상 자리를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지난 토요일에 3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협상장에서 나와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임패스, 즉 교착 상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600달러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백악관 측에서는 주 200달러로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줄이고 또 본인들의 급여의 70% 정도까지만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야지만 백악관 측에서는 일자리로 사람들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 바이든 대선 후보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했는데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말 사이에 상원 의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 측에서 제시를 했던 한 주간만 600달러를 그럼 추가적으로 지급하자 이 내용마저도 거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백악관과 민주당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혹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팀장님,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실은 S&P 500 기업들의 4분의 1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주 후반에 나올 예정인 7월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같은 정치적 상황이 시장의 초점이 될 듯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7월 말 전에 합의는 불발된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시장은 여전히 8월 초 정도에는 양당이 공통분모를 찾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합의가 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으로 우려를 해야 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외신에서는 여론조사를 벌여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베런즈 같은 경우에서도 Trump might lose in November,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면서 만일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에 따라서 주목해야 할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가야겠죠. 바이든 후보는 안으로는 중산층 중심의 정책 지원과 고소득자에 대한 이런 증세를, 밖으로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포용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현 21%에서 28%로 좀 넓혀 나가겠다, 올리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마존이 연방세를 내지 않는 그런 시절은 이제 끝이 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런즈에서는 이런 가운데 네 가지 섹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인프라스트럭처가 민주당의 승리에 따라서 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야가 또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헬스케어와 스테이트 버젯이 포함이 되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으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헬스케어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서 헬스케어 분야가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었었는데요. 넷 데이비드 리서치의 전략가는 민주당의 전승, 즉 승리로 의료 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헬스케어 섹터는 최근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양당, 특히 민주당에서 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미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잠재적인 정책 문제에 대비를 하고 있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아웃퍼폼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규제가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또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또 미국의 이번 대선 결과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대선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섹터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이 시나리오별 예상 결과, 증시 전망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했던 그 초기에는 기업 이익과 증시에 굉장한 좀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일각에서 그리고 많은 좀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바이든도 극단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여기에 또 더해서 실제로 이 IT 공용 기업들의 분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좀 더 중도 쪽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섹터별로는 당연히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청정 에너지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들 업종의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틱톡 인수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반도체사 ARM을 32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공영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틱톡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인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논의를 했다가 그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반대해서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초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중국의 틱톡 모기업이죠. 바이트댄스가 M&A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지만은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 지난 금요일에 틱톡 인수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행정명령으로 아예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죠. 그러면서 이 같은 인수 논의가 좀 중단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또 토요일에 바이트댄스가 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명령에 따른 서비스 중단에서 좀 피해 가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도 가능케 하도록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상황이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잠재적인 딜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사가 백악관의 스탠스를 좀 지켜보고 앞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틱톡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뭐기 때문에 이럴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같은 좀 잠재적인 딜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는 반응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웨드부시라는 IB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상당 부분 전략적인 일리가 있는 딜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할 경우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이 반독점 위반 이슈에 좀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용 소셜미디어 부문에서의 크라운 줄, 즉 인수할 기업의 핵심 사업을 좀 알짜 사업을 빼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에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또 남겼거든요. 다만 역시 딜 승인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한 틱톡 제재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미국의 SNS 관련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이 앱 설치 건수가 무려 1.65억 건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이 서비스 중단을 좀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RBC라는 IB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실제 사용 제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 못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플랫폼으로는 스냅챗이 꼽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또 기관에서도 틱톡에 대한 금지 위험만으로도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으로 스냅,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등을 저희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의 순위가 지난 금요일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 아람코가 가장 세계에서 거대한 기업이었었다면 지난 금요일에 애플의 주가가 10%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애플의 주가는 10% 정도 올랐죠. 그러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8,400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물론 그 사우디의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같은 시간 사우디의 아람코의 그 시가총액은 1조 7,600억 달러로 이 애플이 사우디 아람코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목요일에 실적이 매우 좋게 발표가 됐었고 4대1 주식 분할을 발표했었죠.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환호를 받았었는데 CNBC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애플이 소액주주들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4% 급등하기도 했죠. 자, 모건 스탠리도 좋은 평가를 내놨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역풍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매출을 성장시켰다면서 애플 생태계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예상치를 14%나 웃돌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이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으로 등극했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떤 심리적인 이유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총 1위 탈환의 의미는 세계 1등 기업의 지위를 유지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갈등도 좀 있었고 코로나19 팬데믹도 있었고 그러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좀 건재함을 좀 과시했다라고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호실적과 더불어서 액면 불알이 굉장히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벌써 애플 같은 경우에는 5번째 주식 분할입니다. 1987년과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각각 2대1 액면 분할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7대1 분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1987년 전 그러니까 첫 분할 이전에 한 주를 갖고 있었던 주주라면은 다음 달에는 이제 224주를 보유하게 되는 또 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업체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 인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른 주요 외신들에서도 이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에서 ARM을 인수할 당시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인수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에이죠.
320억 달러의 ARM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최근에 이 지지부진했던 소프트뱅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ARM을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RM은 반도체 분야에서 진입 장벽이 높은 이 핵심 원천 기술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퀄컴, 애플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또 세계 스마트폰 AP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95%가 ARM의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각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서 과연 매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인텔의 시가총액을 앞선 만큼 추월한 만큼 ARM을 인수한다면 몸집을 더 키워서 반도체 시장을 거의 정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지각 변동이 예상될까요? 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안 하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그리고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둘 다 하는 기업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ARM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그러니까 설계도의 디자인을 팔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의 팹리스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ARM을 인수를 한다면은 굉장히 좀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도 ARM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 AI 반도체용 설계 디자인을 활용을 하는데 해당 분야에서 일단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RM의 또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라든지 퀄컴 그리고 애플 등의 모바일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들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파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세 번째로 엔비디아의 모바일 시장에 대한 이 진출 반경이 넓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둘 다 하는 기업 대비해서는 독과점 우려가 덜하다는 또 장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경쟁사들의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는 딜이기 때문에 실제 성사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원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